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버리면 영어가 보인다 저자 박유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아주 재밌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독해, 문법 이런 거 말고 실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회화도 다 같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강의의 특징을 조금 이해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어순이 옳을까요? 국어의 어순이 옳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굳이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영어의 어순이 옳고 국어의 어순이 옳고 그런 게가 어디 있느냐.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 어순이고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의 어순이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의 어순이 옳은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순이 옳은 것의 기준도 있고 또 이제 쉬운 어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접할 때 어쨌든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지만 우리 마음속의 기준이 국어의 어순에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국어의 어순에서 영어의 어순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또는 우리 마음에 잘못되어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것은 내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본다. 그럼 다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밥을 먹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수저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프로 밥을 먹죠. 근데 동남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이프로 먹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시되어 보이지는 최소한 않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있지만. 근데 일본에 가면은 여전히 수저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음식 먹는 것 가지고는 이상하게 느낌은 안 들죠. 근데 미국 사람은 이상한 느낌은 드는 거예요. 나이프로 먹으면. 그러나 무시는 안 되죠. 근데 동남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무시가 된단 말이에요. 차이인데 단순히 다른 건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에서 보라. 문화 상대주의에서 보면 나이프를 먹는 것이 손으로 먹는 것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거다 말이죠. 그쪽 문화의 견지에서 봐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배운 것은 그렇지만 우리의 본능은 자문화 중심주의처럼 마음은 그렇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손으로 밥을 먹는 거 보면 은근히 무시가 되고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적인 것으로 볼 때 영어의 어순이 옳으냐 국어의 어순이 옳으냐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국어의 어순이 옳고 영어의 어순이 잘못됐다 또는 영어의 어순이 옳고 국어의 어순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의 어순일 거고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의 어순인데 옳고 그르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국어의 어순이 옳아 보이고 영어의 어순은 어려워 보이고 잘못되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 적응되어 있는 것이 한국말의 어순의 감각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은 우리에게 어렵고 잘 안 와닿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그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우리의 심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국어 어순의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영어 어순은 잘못되어 보인다. 이 심리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의 어순에 볼 수 있는 감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영어의 어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영어의 어순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봅시다. 그림 1하고 그림 2 둘 다 이제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퍼즐 조립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나머지 퍼즐이 있습니다.
나머지 퍼즐을 가지고 다음 퍼즐을 조립해야 되는데 그림 1하고 그림 2하고는 퍼즐 조립 순서가 다른 거죠. 첫 번째 조립 퍼즐을 택한 건 똑같은데 두 번째 퍼즐에서 택한 퍼즐이 다릅니다. 그럼 어느 퍼즐이 맞을까요? 1번 퍼즐의 두 번째 퍼즐로서 그림 2의 퍼즐 이것이 맞을까요? 그림 1의 퍼즐 이것이 맞을까요? 자, 그러면 그림 2의 퍼즐이 맞죠? 그 그림 2의 퍼즐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연결성입니다. 둘 사이에 조립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둘 사이에 서로 이웃하여야 한다는 그런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연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2는 연결성이 있고 그림 1은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림 2는 제대로 조립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림 1은 잘못 조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 일부만 그림 조립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내 책상 위에 보이지 않던 퍼즐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퍼즐이 왕창 전혀 조립 안 됐고 어지럽혀져 있는 퍼즐, 조립 안 된 건 어지럽혀져 있는 퍼즐이라고 합시다. 퍼즐이 책상 위에서 어지럽혀져 있을 경우에 어떤 마음이 들지, 또 퍼즐이 완벽하게 조립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퍼즐이 어느 정도 조립되어 있을 때 어떤 정상적인 조립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만 완벽하지 않고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내 방문을 탁 열었는데 그런 퍼즐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각각 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는 퍼즐을 보면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퍼즐을 확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깔끔한 퍼즐을 보면 아 그림 좋네, 퍼즐 좋네, 누가 여기 놨지? 참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내가 그 퍼즐을 조립하고 싶은 충동은 언제 느끼겠냐는 거죠. 퍼즐이 어느 정도 제대로 연결성을 따라 제대로 조립됐는데 어느 정도만 조립됐을 때 완성 안 돼 있고 그럴 때 내가 막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학교 갔다 집에 오면서 배가 고픈 생각밖에 안 했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퍼즐을 보는 순간 배고픈 생각, 밥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이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왜? 와, 퍼즐 내가 조립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퍼즐 만들고 싶은, 완성시키고 싶은 충동이 막 드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만큼만 조립됐을 때, 그것도 제대로 조립됐을 때, 엉클어져 있을 때는 말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퍼즐 조립을 봤을 때 다음 퍼즐 조립을 조립하고 싶은 충동감이 생길까요? 당연히 2번 퍼즐. 이게 퍼즐이 일부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어서 그림 내용이 일부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충동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일컬어서 퍼즐 조립 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어떤 퍼즐 조립 충동에 인해서 요 퍼즐을 조립하고 싶을 텐데 그럼 어떤 퍼즐을 여기서 이제 조립하고 싶을까요? 요거 가지고 없다, 요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연결성을 따라 퍼즐 조립 충동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 충동에 의하여, 이 연결 충동이라는 이야기죠. 퍼즐 조립감이다 이 말이죠. 연결 충동에 의하여 연결성이 있는 다음 요소, 이 두 요소 중에 이 요소가 이렇게 땡겨 붙이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 있을 때보다, 두 개 이렇게 조립됐을 보다 조립이 완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림 다음 내용을 붙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의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음 퍼즐 찾기가, 다음 퍼즐 조립하기가 점점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퍼즐이 정상적인 조립되었을 때 일부 이제 그림이 통할 때 다음 요소를 조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완벽한 그림 퍼즐 조립을 봤을 때 이건 다 완전하게 조립됐을 때 이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무슨 그림인지 딱 그림 내용이 나오잖아요. 연결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성이 없으면 퍼즐이, 연결성이 없으면 중구난방 조립되어 있으면 이 도대체 무슨 퍼즐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퍼즐을 만약에 중간으로 잘랐을 때도 한번 봅시다. 당연히 위에 연결성이 없을 때는 아무 그림 내용이 안 되죠. 전체 다 붙여도 그림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 근데 밑에 것은 연결성이 있을 때는 완벽하게 조립한데도 어느 정도 그림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림 내용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퍼즐이 무엇일지가 쉽게 따라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언어가 없을 때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그게 다음 단계로 발전 단계 이제 뭐 상형문자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우리 언어 발전 과정이. 자, 근데 이 언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쓰는 언어를 원래 한국말이 있기 전에 이제 퍼즐로 그림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돌려보면 우리 어순의 어떤 특징에 연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전제, 그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연결 충동이 생기는 거, 선 연결성이 있게 조립되었을 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연결 충동이 있게 조립되었을 때였죠. 자,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연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말이 연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이 퍼즐을 가지고 우리말을 만드는데, 나는 여자친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 말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각 단어에 해당되는 퍼즐을 찾아야 되겠죠. 나라는 퍼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은 요걸 생각했고 남학생들은 요걸 생각하겠지만 근데 다른 걸 쭉 하다 보면 말이 안 맞는 게 생기거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에게 이거는 퍼즐이 뭘까요? 이거 퍼즐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거 퍼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이겠고 그죠? 이거 퍼즐 쓴다 당연히 이거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퍼즐을 그대로 한국말 순서로 졸업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 연결성을 연결해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맞죠?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쓸 때에 우리말에 연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말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돌려보니까 우리말에 연결성이 있다 없다? 연결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결성이 없다는 것은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에 의미 관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퍼즐에서 요 퍼즐과 요 퍼즐 사이에 연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만큼 붙였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림에서. 그처럼 언어에서도 요 퍼즐, 요 단어와 요 단어 붙였을 때 이건 아무 내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기능적 의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나라는 것은 행위자로서의 기능적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내 여자친구에게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수식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각 문장 속에서 단어 속에서 각각이 갖는 기능적 의미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또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는 개별 다르지만 그 문장 말마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기능적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럼 기능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한 문장을 끌어와 봤는데 한 문장을 끌어와 보니까 기능적 의미 나라는 것 다음에 내 여자친구에게 이게 붙으면 뜻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안 통하는 이유는 연결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의미관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에서는. 그리고 자 우리가 이 단어는 이 그림 퍼즐을 보면 어떻다고요? 연결 충동이 있다 없다? 연결 충동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말처럼 요 말 다음에 요걸 붙여가지고는 연결 충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 말이 뭘 붙여야 될지 전혀 이끌어주는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연결성이 없을 때 이 단어들은. 이 문장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그림에서 일부 그림에서 의미가 없듯이 요만큼의 한국말에서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중간에 자르면 아무런 뜻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연결성이 없는 데서 생긴 말이에요. 그게 외국인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그러면 같은 내용을 영어는 이제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I write a letter to my girlfriend 되겠죠. 이것도 역시 아까 그 동일한 그림 퍼즐 조각과 각 개별 단어를 연결시켜 가지고 또 영어 순서대로 또 이제 그림 퍼즐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I가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I가 여기에 되겠고, write가 여기 되겠고, letter가 여기 되겠고, to my girlfriend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동일하게 영어 순서대로 퍼즐 조립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I write a letter to my mother, to my girlfriend, right? 그죠? 자, 그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 그림은 아까 한국말로 순서를 배열했을 때 그림하고 다르게 연결성이 있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는 그림.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을 이야기할 때 연결성이 있을 때 그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퍼즐을 이웃하고 있는 요소끼리 통할 때 그림이 완성되고 정상적인 그림이 완성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그러면 연결성이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그 문장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일부만 잘라서도 그림의 내용이 일부 되듯이 연결성이 있을 때 언어에서도 내용 일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퍼즐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조립감이 있어서 다음 요소를 끌어당기는 연결 충동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I write까지만 하면 또 연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I write 하면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여러분? 뭘 쓰지?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이 생긴다는 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뭘 쓰지? 대답을 그 다음에 붙여야 되겠죠? 그럼 a letter. 그럼 그만큼 또 이제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 write 할 때는 또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동시에 된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자, 보세요. 그림으로 보면은 당연히 위에 거보다 밑에 것이 맞죠? 근데 잘못된 연결성이 없는 틀린 위에 그림의 순서가 바로 한국말 순서였고, 이제 맞는 순서가 연결성이 있고 맞는 순서가 영어의 순서라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영어의 순서가 맞습니까? 국어의 순서가 맞습니까? 그건 다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퍼즐을 봤을 때 위에 그림식으로 조립하는 퍼즐이 제대로 얘가 조립하는 퍼즐이냐, 아니면 밑에 연결성이 있게 밑에 조립하는 이 퍼즐 식으로 조립하는 녀석이 제대로 조립한 거냐. 당연히 밑에 거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어의 기능적인 의미 배열에 있어서도 아까 말했습니다.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이 올 수 있고 문장이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기능적 의미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능적 의미, 이게 대표로 한 문장을 끌어온 겁니다. 이것도 영어 대표로 한 문장을 끌어온 겁니다. 기능적 의미 배열의 순서에 있어서는 이런 순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말 순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랐을 때 아무런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잘랐을 때 뜻이 되잖아요. 나는 어머니께 무슨 뜻이 됩니까? 그 다음에 I write 무슨 뜻이 됩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말의 일부만 딱 잘랐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어가 국어보다 우리한테도 더 쉬운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도 영어가 국어보다 쉽단 말이에요. 일부만 잘라볼게요. 나는 어머니께 그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I write 그 이해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더 쉬운 거예요. 연결성이 있을 때 그 언어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 이 퍼즐은 이제 연결 충동이 있어서 다음 것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요 언어에서는 요 퍼즐 다음에 연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나는 다음에 어머니께 할 때 질문이 생깁니까? I write 할 때 질문이 생기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은 이제 언제 생기냐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 어중간하게 알아듣는 사람, 이제 말하자면 50% 정도 알아듣는다 합시다. 그럴 때하고 100% 완벽하게 알아들을 때 어느 경우에 질문이 생깁니까? 완벽하게 알아들을 때 질문 생깁니까? 아니죠. 그때는 질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생기죠. 그럼 전혀 못 알아들을 때 질문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질문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아인슈타인이 강의할 때 그 과학자들 속에 일반인, 저와 같은 일반인, 과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하고 같이 과학자들하고 같이 강의를 듣는다 칩시다.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아인슈타인의 명강의를 들을 때 난해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질문은 누가 합니까? 과학자들이나 질문할 수 있지. 저 같은 사람은 과학과 상관없는 사람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못 알아들으면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두 말이 붙었을 때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이 두 말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뜻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에서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100%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는 학생이다. 이런 게 증거가 되잖아요. 이런 걸 증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할 때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요소와 자 단어 기능적 의미 한 대여섯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칩시다. 그럼 첫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딱 붙였을 때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그 단어는 그만큼의 뜻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만큼의 뜻이 통한다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연결성이 있을 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 사이에 기능적 의미 사이에 어떤 역할관계 그것이 통할 때에 그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언어로서는. 그때 어느 정도 뜻이 통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그 뜻이 통할 때 저절로 질문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붙었을 때 질문이 생긴다는 게 정상적인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붙였을 때 질문이 생긴다는 건 그 둘 사이에 연결성이 있어서 뜻이 통해서 즉 정상적인 어순이라서 그만큼의 내용이 있다는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다시 보면 나는 어머니께 전혀 뜻이 안 통하잖아요. 나는 쓴다. I write 뜻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I write 하니까 바로 뜻이 생깁니다. 뭘 쓰느냐? 자 그러면 나는 목마를 때 질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나 마신다. 질문 생기잖아요. 뭘 마시느냐? 맥주. 언제 마시느냐? 목마를 때. 자 질문이 착착착. 그래서 연결성이 있는 언어는 앞에 두 단어만 나왔을 때 뜻이 되면서 그 뜻이 되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 붙일 수 있는 그 유도성이 작동한다 이 말이죠. 연결성을 따라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감각을 모르니까 이 유도성에 대한 감각을 모르니까 영어가 어려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어순 감각에서 쳐다보게 돼 있고 우리의 어순 감각 기준으로 영어를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요 사이에 둘의 뜻이 통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면은 문장을 뒤로 이렇게 돌려간 거예요. 눈이 문장의 첫 부분을 보면 뒤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순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작동시킨 거예요. 그쪽으로 끌어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맞춰야 말이 되기 때문에. 자, 한 문장 더 볼까요? 역시 이 그림도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정상적인 퍼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퍼즐이 뭐예요? 당연히 밑에 그죠, 이제? 퍼즐 보는 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퍼즐 보는 법을 기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난해하잖아.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이 그림의 내용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쉽게 뭐랄까 연결성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림이 어지럽다.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각 배열의 단원을 맞는 거를 붙여보면 다시 한국말을 가지고 딱 해보면 자 보세요. 나 그죠? 쓰러지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둥지 그죠? 새 잡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순수대로 한국말 순수대로 그림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 되니까 아까 보여줬던 위에 그림하고 딱 맞잖아요. 연결성 없는 그림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요만큼 붙였을 때 그림이 된다 안 된다. 일부의 그림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연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는 쓰러지고 있는 이만큼 두 가지 요소를 한국말에서 붙였을 때 뜻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무 위에 있는 둥지에서까지 나와도 뜻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말은 끝까지 와봐야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어에서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연결 충동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연결 충동. 안 생기죠? 그 마찬가지로 나는 다음에 쓰러지고 있는 다음에 뭘 붙이고 싶은지 어디로 튈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연결성이 없으니까. 영어는 이게 어디로 튈지가 다 상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연결성 때문에. 그 앞에 나온 일부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담이지만 제가 옛날에 TV 프로에서 봤는데 어떤 패널이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어디서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게 배웠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말 여기 와서 드라마를 엄청 봤다 TV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많이 사이에 대화를 한국 사람하고 많이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하고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한국말은요 도대체 어디로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한국말을 들으면서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끼기까지도 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바로 자기 말은
일부만 들으면 다음 요소가 뭘 붙일지 질문이 생겨서 어떤 것이 다음에 나와야 될지가 대충 예측이 되는 언어를 사용해 왔는데 한국말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원리가 작동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거기서 한국말의 순서가 잘못됐다 이 소리를 못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물어도 영어의 순서가 옳으냐 국어의 순서가 옳으냐 그러면 옳고 그르고 어디냐 각각 나름대로 어순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미국 사람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연결성이 있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연결성이 있는 언어의 특징에서 일부 요소가 되면 다음 요소들이 질문이 와서 다음 요소를 탁탁 끌어붙여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언어의 유도성이라 그래요. 그 언어에서는 연결성이 있는 언어에서는 이런 유도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요소만 봤을 때 뜻이 이해가 되면서 다음 요소가 어떻게 갈지가 쉽게 예측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작동이 안 일어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미국인이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다시 이 그림을 다시 이제 영어로 보면 I 요거겠죠 당연히 I 이거는 coat겠고 이거는 bird겠고 이거는 tree겠고 이거는 nest. 그러니까 동일하게 연결성을 영어 순서대로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I caught a bird from a nest in a tree that was falling down. 그렇죠? 그러니까 in a tree는 지금 두 가지 퍼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 붙여놓은 거예요. 나무와 쓰러진다는 퍼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퍼즐 개수가 이거는 원래는 6개입니다. 이건 2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은. 자, 요 퍼즐에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요 퍼즐을 보면 요 두 개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연결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으니까. 그 말은 언어에서도 I quote가 뜻이 통하기 때문에 다음 것이 뭘 붙일지 질문이 생겨서 딱 쉽게 붙일 수가 있는 감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연결성 있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 충동이 언어에서는 연결 질문으로 되는 거예요. 자, I quote 하면 뭘 잡았지? 연결 질문이 딱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a bird를 딱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 quote 하면은 자, 원리를 보면 I quote 하면 뜻이 통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뜻이 통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되 동시에 그 말은 완벽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니까 질문에 대답을 붙여주면 그만큼 더 점점 완벽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하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하나만 질문으로 끝나고 그럼 하나 질문만 생기면 하나에 대한 답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100%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에서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예를 들어 50%의 내용이라고 간주합시다. 그럼 하나의 질문만 생기면 하나의 질문에 대답만 붙여주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질문이 생겼는데 근데 그걸 또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0%가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80% 된 거예요. 또 그 다음 질문이 생겨 대답 붙이고 이렇게 해서 100%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뜻이 통하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각을 따라 조립만 할 수 있으면 영어 순서대로 기록적 의미를 조립할 수 있는 역량만 키워주면은 그 다음 요소를 점점점 확대해서 쉽게 다음 요소들을 이어가서 아무리 긴 문장도 한국말로 뒤집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게 이제 한국말의 순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한국말을 써오면서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익숙되어 있으면요.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옳은 것이 나오면 그때는 잘못된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 근데 영어는 이렇게. 자, 영어가 훨씬,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파악할 때, 위에 그림이 내용 파악이 쉬워요. 밑에 그림이 그림 내용 파악이 쉬워요. 당연히 밑에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어순 문제에서, 어순이라는 것은요, 기능적 의미, 엄밀히 말하면 기능적 의미의 배열 순서예요. 자, 이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가만히 보면 기능적 의미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문장이, 이제, 한 문장 속에 여러 단어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갖는, 어떻게 문장을 이해해야 되냐면, 문장 속에 이제 단어들의 합인데, 그 단어들이 각각 자체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코트 같으면은 잡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코트 잡았다는 뜻인데, 기능적 의미로는 뭐냐면요, 요 아이가 한 행동 관계에 있다, 이 소린 거예요.
예를 들어 bird 같으면은 새라는 뜻이죠. 그 자체의 의미죠. 그런데 요 문장에서는 요 문장 속에서는 이 코트를 당한 자의 입장에 있다. 이게 바로 기능적 의미예요. 그럼 만약에 바꾸어서 I하고 코트를 위치를 bird하고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럼 bird caught me 물론 doesn't make sense지만 이 문장이 그 뜻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bird caught me예요. 새가 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완전 다른 내용이 돼버리죠. 같은 단어들이 들어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기능적 의미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단어들이 문장 밖에 있으면 자기 자체 뜻만 있어요. 문장 속에 들어오면 기능적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야 되냐면 먼저 자체 의미 다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단어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그 기능적 의미를 순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볼 때는 기능적 의미를 순간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는 걸 통해서 기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법을 통해서 이해한 기능적 의미는 순간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할 때는 우리가 배운 문법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기능적 의미 여기 이 영어의 순서는 쉽게 이해가 되고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왔을 때도 연결성이 있어서 쉽게 그림 내용이 일부가 있다. 그래서 다음 요소들이 연결 충동에 의해서 쉽게 순서대로 끌어붙여질 수 있다. 우리의 본능 속에서. 그 말은 I caught 하면은 쉽게 연결 질문이 생긴다. 이제 연결 충동이 안 생기고 연결 질문이 생긴다. 언어에서는. 그래서 I caught 뭘 caught? 하는 질문이 생겨서 bird 질문 대답으로 질문이 생긴다는 건 그것이 기능적 의미와 함께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따라 붙게 돼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로부터 잡았느냐? 여기서는 무엇을 잡았느냐? 질문. 어디로부터 잡았느냐? 그 질문이 또 생기죠. 하나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은 케이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from nest가 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nest는 어디 있는 거야? nest가 너무 많으니까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nest냐? 나무에 있는 네스트다. 그 다음에 나무는 어떤 나무냐?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냐? 아니, 쓰러지고 있던 나무다. 이런 질문으로 대답이 착착 붙으면서 내용이 저절로 유도성을 따라 완성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훨씬 쉬운 거죠. 국어는 나는 쓰러지고 있던 질문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죠. 남은 쓰러지던 뭐? 질문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유도성도 없고 잘라서 아무 뜻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에 지금 퍼즐이 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기는 5개지만 6개라고 그랬죠. 이게 2개잖아요. 단어도 이렇게 2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퍼즐에서 위에 것을 보고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퍼즐 3가지만 뽑아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퍼즐이 가장 중요한 퍼즐입니까? 중요한 퍼즐 3개. 자, 이거 나라는 퍼즐 이거하고 새 잡았다 이 퍼즐이겠죠.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퍼즐 요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2개 퍼즐이니까 요만큼이 왔으면 퍼즐이 절반이 된 겁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이게 절반의 그림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언어적으로도 요만큼 오면 그 절반의 언어가 이해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의 절반에. 근데 그림에서도 내용 절반이 이해가 안 되고 언어에서도 전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쓰러지는 나무에 있는. 그죠? 근데 밑에 그림을 봅시다. 영어 그림. 요만큼 오면 그러면 절반이 나온 겁니다. 이 그림이 절반만 이해됩니까? 한 절반 플러스 알파가 이해됩니까? 한 80%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80% 이해가 되잖아요. 절반만 나와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위에 것은 절반 이해가 되는데 전혀 절반 안 통하고 밑에 거는 절반 나오는데 절반만 통해야 되는데 절반보다 더 많이 한 80% 나오고 이해가 되고 그럼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코트 버더 보세요. 벌써 3가지밖에 안 나왔잖아. 그죠? 3가지 요소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이코트 버더 그런데 50%만 이해가 됩니까? 마음 내용에 80%를 갖고 있잖아. 80%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퍼즐 3개 영어는 연결성이 있어서 연결 순서대로 와서 또 언어가 파악하기 쉬울 뿐더러 중요한 것이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국어에서는 중요치 않은 거,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닌 정보들이 앞에 끼어 나오는 거고 연결성이 없을 뿐더러
중요치 않은 게 쉽게 얻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중요한 것만 앞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번 영어가 더 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퍼즐의 완성도가 낮을 때보다 퍼즐의 완성도가 높을 때가 점점 더 조립하기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 got bird만 하면요. 뒤에 거는 그냥 사실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I got bird만 이해하면 From a nest in a tree that was falling down. 근데 이제 from a nest와 in a tree 관계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That was falling down은 나무하고 관계가 뭔지 빨리빨리 캐칭이 안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갈 뿐이지. 다시 말해서 기능적 의미의 역할관계를 파악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기능적 의미까지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영어는 정말 I caught bird까지만 이해하면 뒤에 거는 저절로 아주 쉽게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능적 의미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성을 이해하고 기능적 의미를 파악하면 영어는 쭉 앞에서부터 쉽게 착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이 읽는 순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에 히어링 할 때 들을 때도 다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저절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못 들린 게 발음 때문에 안 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연결성을 못 쫓아가니까 한국 사람에게 영어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회화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영어의 어순 감각 자체가 하나 와버리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좀 알면 회화도 저절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쉽게 이 경우를 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말을 하면요. 일본말을 저도 조금 배워봤는데 일본말을 배우면요. 영어를 배울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어는 단어를 아무리 배워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는 있잖아요. 단어가 조금 들어오잖아요. 좀 들어오면 저절로 그 단어들이 저들끼리 내 마음속에서 춤을 춰. 위치 이동해 가면서 활성화되면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그래. 저절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연결성을 일어의 어순 감각이 내 어순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일어가 내 어순 감각에서 저절로 논다 이 말이죠. 움직인다 이 말이죠. 활성화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의 어순 감각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의 어순 감각도 이제 영어의 어순식으로 이렇게 감각이 만들어진다면 터득이 된다면 단어만 알면 그 말들로 우리가 말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연결성을 따라 지금까지 이제 그림이 영어의 어순이 옳다라는 것을 일단 알았습니다. 영어의 어순이 옳다라는 걸 알았고 이 연결성이 있다는 영어의 특징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도 절대 해석하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순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뒤에 덧붙여가는 식으로 감각을 잡아나가는 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영어가 굉장히 쉬워져 버립니다. 저도 이제 이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긴 문장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고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말 뜻 찾아가려고 하니까 잘 못 찾겠고 단어들도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연결성을 딱 아는 순간 해석하려고 하면서 뒤로 눈이 안 가고 앞에서부터 내용을 의미를 조립되는 감각을 쫓아가고 그대로 이해하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제가 여기까지 오면 80%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 정도에서 뭐 단어 모른다는 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이 정도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알면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80%를 아는 겁니다. 그럼 뒤에 것을 정 모르면 버려도 되고 또 80% 알기 때문에 뒤에 것 쉽게 따라 붙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른다 치더라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연결성을 따라 이해하면 문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뒤에 것이 대충 어떤 의미다라는 걸 잡아주게 돼 있어요. 어떤 역할에서 어떤 의미다라는 걸 잡아주게 돼 있어요. 뒤에 단어가 모르는 게 좀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작동 안 하더라도 80%는 이해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본 다음에 어떻게를 봅니까? 뒤에서 우리 생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한 것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것이 뭐냐. 냉정하게 말하면 아주 웃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말로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느냐? 빨리빨리 센서 있게 한국말로 순서대로 말 맞추기 재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실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 맞추기. 그러니까 해석은 잘 맞춰가지고 센스 있게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두로 앞에 딱 보면 뒤에 정도 어느 정도 우리말하고 맞춰지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어떻게 찾아가더라 대충 이래 해서 해석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히어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히어링에서는 앞에 연결성을 따라 이해할 수 있어야 기능적 의미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히어링이 됩니다. 왜냐면 날아가 버리니까.
해석하는 거는 문장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고 환경을 주잖아요. 근데 히어링에서는 회화상에서는 듣고 날아가 버리니까 뒤로 와서 돌려서 앞을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앞에부터 차근차근 이해가 돼갖고 그게 의미가 주어지고 뒤에서 착착 서포트가 되고 이렇게 받쳐주고 도와줘야지 점점점 단어가 뭐랄까 의미가 확대가 돼야지 뒤부터 돌려서 일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써놓은 문장은 잘 이해하는데 들려주는 이야기는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말할 때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자기 단어 뜻을 찾습니다. 찾다가 여기서 막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80%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뒤에 것은 문맥작용을 통해서 쉽게 붙일 수도 있겠거니와 이 문장에서 어려우면 앞뒤 문장들이 또 문맥에서 대충 이것들이 뭔지를 알려줄 뿐더러 또 앞뒤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요 뒤에 거 20% 날리는 거는 큰 손실이 아닌 거예요. 파악을 못해도. 이게 문맥작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와서 모르면 다 날린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앞에 순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의 연결성을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뭐랄까 만약에 이렇게 뒤돌려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요. 단어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도 그 맥을 못 찾아내면, 즉 한국말 순서로 돌릴 그 순서 감각의 맥을 못 짚어내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는데 단어 하나 모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예를 들어 tree 그런 거 나오면 100% 예를 들어 나무 단어는 다 압니다. 예를 들어 calling, quote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는 대충 알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맞는가 그것부터도 헷갈린다고. 이 문장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단어 조금만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국말은 조금만 모를 때 문제가 됩니까? 다 이해가 하잖아요. 몇몇 단어 몰라도 전혀 내용 파악에 지장 없잖아요. 그게 바로 문맥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단어 조금만 몰라도 안 되는 이유가 영어의 어순 감각 따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감각으로 영어 문장을 안 보기 때문에 문맥작용이 작동 안 해서 그게 단어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나는 어휘력이 부족하다. 모든 학생들은 이 소리를 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어휘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감, 이 문맥작용을 통해서 그 내용 파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수능에도 미국 아줌마들이 모르는 단어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단어 하나마다도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작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연결성을 따라 이해하면 단어를 확실하게 몰라도 가볍게 알아도 문장 속에서 서로 뜻이 받쳐주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모르는 단어가 또 들어있어도 별로 문제없이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성을 따라 연결성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연결성을 따라 어떤 게 리딩을 하고 또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독해를 한다는 것은. 그랬을 때 나중에 히어링도 저절로 될 수 있는 능력이 독해에서부터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독해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법을 공부할 때도, 문법을 따질 때도 훨씬 연결성을 이해하고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뭐랄까 우리의 어순 감각 자체를 이제 영어의 어순으로 맞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쉽게 새롭게 보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먼저 설정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순 감각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른 언어의 확장성 이해를 바탕으로 영어의 어순 감각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의 발달 과정, 확장성 이해, 이게 무슨 소리냐? 언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언어 자체가 아예 없었겠죠. 그러다가 초기 언어 단계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단어를 묶어서 문장이란 것으로 의사소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단어들로만, 한 단어 외의 단어들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딱 보면서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Hey, tiger runs over there to follow the rabbit 이렇게 말하겠지만, 옛날에는 딱 손질하면서 tiger 이게 다예요. 언어. 또는 run 이게 다예요. 언어가. 그죠? 그랬겠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언어가
발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사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당연히. 동사보다도. 그리고 형용사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 안 나왔고 명사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첫 언어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거 본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airplane, car 또는 train 이런 또는 house 이런 문명적 단어는 그때는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규정했으니까 tiger 이런 거, giraffe 이런 동물의 이름, tree 이런 것들, mountain, river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온 말이다. 눈에 딱 들어와서 임팩트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 눈에 들어왔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임팩트가 크게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단어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식으로 호랑이 뭐 이렇게 나왔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rabbit이 먼저 나왔을까요? 또는 mice, mouse, rabbit 이런 조그마한 단어들이 많이 먼저 나왔을까요? tiger, giraffe 이런 거 큰 단어들이 큰 동물들의 단어들이 먼저 나왔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큰 동물. 왜냐면 임팩트라 그랬잖아요.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부터 처음 이제 규정이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tiger, hunt, kill, eat 이렇게 이제 한 단어로 단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이제 두 단어를 딱 합해가지고 내용으로 두 단어 합하면서 이제 언어가 내용이 되죠. 단단어는 그냥 존재잖아요. 그 내용으로 되는 첫 출발점을 누가 맞은 거예요. 아주 스마트했던 어떤 사람이. 그래서 run 하고 hunt 하고 이러다가 tiger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그 사람이 tiger hunt 이렇게 한 거예요. tiger hunt.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아들어 버렸잖아. 이 헌터라는 단어가 그냥 헌터였고 그건 타이거는 타이거였는데 타이거가 헌터를 하는 존재, 헌터를 하는 행위자까지 붙이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를 붙이다 보니까 헌터의 행위자가 돼버린 거예요. 타이거가. 그게 서로 간에 인식이 됐고 이해가 했고 왜냐면 사람은 이제 두뇌가 약간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타이거 헌터. 여기서 이제 기능적인 의미라는 게 딱 생기는 겁니다. 단어를 두 개 붙여버리니까 단어 자체의 뜻도 있지만 기능적 의미가 각각 있어가지고 그 단어 자체의 뜻이 기능적 의미 대 기능적 의미로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의 기능적 의미는 뭡니까? 타이거는 호랑이라는 뜻도 되지만 헌터를 한자로서의 뜻 그게 기능적 의미란 말이죠. 헌터는 뭡니까? 헌터 사냥한다는 말도 되지만 타이거가 한 행동이다 라는 것이 숨어져 있잖아요. 문장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바로 기능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능적 의미 대 기능적 의미를 붙여서 첫 언어가 시작됐는데 첫 언어가 당연히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여러분 합리적 추론을 해봅시다. 처음에 분명히 한 단어들로 의사소통했죠. 그럼 타이거라는 한 단어가 있었고 헌터라는 한 단어로 개별 의사소통하다 두 개 붙이는 식으로 의사소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의 경우를 봅시다. 저 산 위에서 호랑이가 토끼를 헌터해 이 말 할 때 우리 조상들은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호랑이가 저 산 위에서 이게 두 번째 단어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저 산 위에서 이런 수식어란 말은 옛날에 처음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명사가 먼저 나왔고 동사가 나왔다는 거 동의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그러면 저 산 위에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언어를 처음부터 길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어느 조상이든 언어를 길게 하지 않았고 첫 단어에서 두 번째 단어 합하는 짧은 언어에서 점점점 확대돼 간 거거든요. 언어의 역량, 두뇌 역량이 말을 사용하는 동안에 커가면서 거기에 보조 맞춰서 차근차근 확대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도 길게 한 문장을 좀 전에처럼 호랑이가 저 산 위에서 어떤 토끼를 헌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단어만 딱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호랑이가 저 산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했을까요? 말 안 되죠. 그렇게 차근차근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산 위에서는 아까 이제 수식어적 요소인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식으로 나온 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는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언어를 흩었다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 사건 아니고서는요 한국말의 어순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어순이 연결성이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는 자연 발생적으로
연결성을 따라 나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타이거 다음에 헌트가 나오게 됐지. on the mountain over there 이게 두 번째 단어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타이거 헌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펀트 이런 거에도 이제 단어를 붙여 엘리펀트 헌터, 지라프 헌터, 또 이제 런에게도 이제 타이거 런, 지라프 런, rabbit 런. 그렇게 이 단어 행위자의 이 단어 저 단어 타이거, 지라프 또 동작에도 헌터, eat, run 이런 단어들이 동작들이 서로 교차해서 사용이 된 거죠. 그거 이제 원리가 나온 거예요. 교차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원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행위자와 행동을 붙여서 쓰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의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한 우리는 언어적인 발견이야. 동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견이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인간들이 생활했단 말이죠. 아직은 부족한 걸 몰랐어요. 이제는 이제 충분히 그걸 쓰니까 그 발달이 별로 이제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들을 충분히 쓰다 보니까 이 역량도 점점점 그에 따라 확대됐고 욕구도 늘어나고 역량도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약간 부족한 게 느껴지거든. 타이거 헌터로만은.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요? 타이거 헌터. 뭘 헌터? 그러니까 rabbit 이렇게 붙는 식으로 확장이 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헌터까지만 쓸 때도 첫 단계에서는 와우 단단어만 쓸 때보다 획기적이다 했는데 그 나중에 부족해지니까 질문이 생기거든? 더 채우려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붙여주니까 타이거 헌터, rabbit 하니까 와우 이건 진짜 놀랍다.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다. 이런 단계로 이렇게 확장이 돼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헌터, rabbit 하다가 이제 언어가 완료됐죠. 그죠? 근데 여전히 애매한 거야 이제. 애매해서 타이거 헌터, rabbit. 근데 어떤 rabbit? 그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running toward a mountain top 이런 말이 또 붙은 거예요. 그렇게 단계별로 확장돼 갔다는 건 당연한 상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우리 조상들이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의 확장된 과정을 따라서 압축 이해해 간다면 우리의 감각을 영어 순에 쉽게 딱 쫓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림의 성질을 통해서 연결성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논리적인 사고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뭔가를 결정해서 그 길로 향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친구를 망하게 한다든지 아주 어렵게 할 코스라 그게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어. 나는 옳은 길을 알고 있다 칩시다. 거기에 도달하는 옳은 길, 위험하지 않는 길, 안전한 길을 알고 있다 칩시다. 친구한테 말해주겠죠.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옳은 길을 걷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그게 옳았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옳은 길이라고 하고 걷는데 그 길이 항상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을까요? 친구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을까요? 당연히 자기 생각을 주로 믿죠.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집이 있거든. 그래서 그 고집이 있어서 그 친구는 내 옳은 것보다 지 옳은 의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의견을 돌리려면, 그 생각을 돌리려면, 즉 그 고집을 꺾으려면, 고집을 꺾고 생각을 돌리려면 무조건 내 것이 옳고 네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그는 싸움밖에 안 돼요.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걸 얘들 싸우지 않고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논리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 친구가 이해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길이 잘못된 것을 이해했을 때, 그때 내가 위험했구나 돌이킨단 말이죠. 잘못된 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마음에 와닿았을 때 생각이 틀어진다면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의 순서에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어의 어순이 앞에 문장 한번 보면서 할까요? 영어의 어순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어순이 옳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심리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 어려웠던 이유가 어순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어순 감각이 한국말의 어순 감각이 고정되어 있고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이 기준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틀려 보였고 어려워 보인 거예요.
실제 쉬운 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실제는 더 쉽죠. 우리는 이 감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감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됐을 때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쉬운 순서가 오히려 어렵게 느껴졌다 이 말이죠. 왜? 우리 감각이 옳다는 기준에서, 우리 생각 기준에서, 우리 길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어순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자, 원래는 이제 여기를 보고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쉽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영어의 어순이 옳다는 걸 알면 기능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이코드 자체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해버린단 말이죠. 아이코드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일부 되니까 질문이 생겨. 즉 연결 질문이에요. 연결 충동이 생기듯이 퍼즐에서는 연결 질문을 따라서 아이코드 저절로 생기게 돼 있거든 사람이. 그거 따라서 아이코드 대답으로 further 해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코드 further from next 이렇게 차근차근 확대해가는 식으로 감각이 틀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틀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틀어지는 게 언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다고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영어의 어순이 옳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면서 내 어순 기준에서 내 어순 감각에서 영어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공부하는 기간이 다르고 공부하는 효율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영어의 순서를 옳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법이 다르죠. 아까 해석 안 하고 방법이 다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영어의 어순이 옳다는 걸 알고 공부한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영어의 감각 자체가 하나가 획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것도 들리고 말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회화를 하려면 한국에서 도대체 책상 위에서 앉아서는 회화가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해외에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또 학년 한 학년 좀 잠깐 쉬더라도 스톱하고 1년 정도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또는 유학을 잠깐 갔다 오고 또는 최소한 영어 캠프로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표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막혔잖아요. 이제 돈이 있어도 그거 막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회화가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어순 감각에서 영어의 순서가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훈련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회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의 방식을 따라서 이 트레이닝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훈련을 하게 되면 영어 어순 감각 자체가 하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회화를 하지 않아도 따로 회화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어순 감각이 영어의 순서를 배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배열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단어만 엄마들이 막 가르쳐줍니다. 제일 처음에 가르쳐주는 단어는 이제 엄마, 그 다음에 아빠, 맘마, 까까 이런 거 가르쳐주죠. 그럼 나중에 주세요 이런 말도 슬슬 가르쳐주세요. 자, 땡강 부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깎아달라고 땡강 부르고 있으면 얘가 주세요란 말을 모르잖아 아직. 그러면 그때 엄마가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그럼 주세요 이래가 이제 깎아주거든. 마치 강아지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언어를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이 자체가 엄마 주세요 엄마 깎아주세요 이 말을 만들어버려. 말을 만드는 말로는 안 가르쳐줬거든. 단어만 해준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엄마들은 이제 쇼킹한 거예요. 와우 우리 집에 장군 가면 낫다. 최소한 장군 정도 대통령은 또 내가 혹시 몰라도 장관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앞으로 큰 놈 될 놈이다 이런단 말이죠. 말을 안 가르쳐주는데 단어만 가르쳐주는데 말을 안 만드니까.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은 가르쳐줘서 문장 만드는 건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본능적으로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각이 그게 바로 어순 감각인데 그 감각이 배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장관 까매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에 그렇지면 다 장관 다 나요. 아이는 태어날 때 다 장관 까매예요. 자, 근데 그때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엄마 깎아주세요 안 하고 엄마 주세요 깎아 이렇게 거꾸로 말했어요. 우리 말에서 볼 때는. 그 말은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는 영어의 어순 감각을 타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타고난 감각으로 말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요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국말의 어순 감각은 요거라고 말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순 감각이 1번 그림 2-1하고 2-2 중에 어떤 어순 감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럼 2-1 위의 감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땡 틀렸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떤 감각을 갖고 있을까요? 물으면요. 다 밑에 이 감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럼 맞아요. 밑에 있는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감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타고난 감각이 뭐예요? 선천적으로 갖고 나왔던 감각은 우리도 이 감각이었어요. 그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감각이 있어요. 어순에 대해서. 어순에 대한 사고 능력, 언어에 대한 영향이 인간 속에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 때 언어의 영향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언어가 나온 거예요. 사회 발전을 따라 크기를 따라 점점 확대돼서 세밀하게 점점 나온 거죠. 그래서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언어를 창조할 능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때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단어들을 조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냐면 연결성을 따라 이해하고 조립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빼고 내가 그림은 요 위에 게 맞느냐 밑에 게 맞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 밑에 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밑에 것의 감각이 있다는 증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4-2는 7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웃을 거 아니에요. 틀렸다고. 그럼 4-2는 6이다. 그러면 맞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아마존 지역에 아주 그 이상한 민족들이 산다는데 그 세상과 문명과 차단된 그래서 수학도 안 배웠잖아요. 산수도 안 배웠고 그럼 그 가서 4-2 가르쳐 놓고 4-2는 6이다 그러면 덧셈을 안 가르쳐 줬는데 4-2는 6이다. 4-2는 7이다. 그럼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그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 지식이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것은 그 지식이 내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게 맞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런 연결성 있는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본능적으로는 이걸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엄마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감각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두 개의 어순 감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감각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활성화가 돼 있고 잠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단어만 끼워넣어 입력됐을 때 엄마들한테 배웠을 때 나중에 엄마 주세요 까까 한 이유가 본능적 이 감각에서 말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말했는데 그것도 영어순이 돼버렸어. 그리고 본능적 감각에 따라 나온 건데 처음에는 엄마가 좋다고 말을 저절로 한다고 그 아이가 말한 게 아이가 스마트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어느 감각에서 말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좋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야 계속 그러면은 야 엄마 주세요 깎아가 뭐야 틀렸어 엄마 깎아주세요 말을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그때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옛날에 맞았다 그랬는데 엄마가 지금 틀렸다 그러면 엄마가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더 맞겠지 하면서 엄마 깎아주세요 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언어가 저쪽으로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언어를 쓰면서 이거는 획득된 언어 감각이단 말이에요. 원래 본능적으로 이 감각을 우리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걸 오래 쓰면서 이제 이게 퇴보가 됐고 살아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는 논리력을 통해서 이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속은 거네. 이게 맞네. 그럼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네. 기능적 의미하고 조립하면 말이 되게 되네 하면서 그 감각을 찾고 그대로 조립을 해보면서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훨씬 더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어순 감각도 자동으로 획득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요. 단어 몇몇 몰라도 되고 단어를 좀 가볍게만 알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어순 감각이 맞다는 걸 아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금 우리가 언어 발생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호랑이가 저 산 위에서 이런 순서로 따라 나오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나는 다음에 쓰러지고 있던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쓰러지고 있던 나무에 있는 이 순서로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넌센스하다.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누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슬슬 체면이 걸리는 겁니다. 좀 웃기게 말하면 제가 슬슬 낚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낚여야 되는 거예요. 체면 이야기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체면사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 분야의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짓말쟁이에요. 체면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체면사가 해야 될 것은, 이 센스를 녹여버려야 돼. 센스 작동을 스톱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체면사에게는 쥐약이에요. 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체면을 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그시 눈을 감아보세요. 자, 이것이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서 환상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체면, 이제 쉽게 말해서 논리력, 지그시 눈을 감으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자, 잠듭니다. 이런 것들 왜 하는지 압니까? 그 과정은 논리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환상 뭔 줄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지그시 눈을 감으세요. 사기치려고 이래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 절대 체면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리를 무너뜨리는 게 체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을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또 반대입니다. 그 체면을 풀 때는 가장 친한 친구 도구가 뭐냐면 논리력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논리력을 주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논리력을 주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볼펜을 우산이라고 내가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산이 아닌데 논리적으로 보면 우산으로 걸어버렸어요. 체면을 논리력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우산이 아닌 것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논리력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자, 이게 뭘로 보입니까? 우산이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체면이 걸렸으니까. 그때 자, 그래요. 이게 우산으로 보여요.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 논리력을, 생각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좋습니다. 우산의 기능적인 측면부터 살펴봅시다. 우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비 올 때에 비를 막는 거죠. 그렇죠. 비 올 때 비를 막아주는 게 우산의 본 능력이죠. 근데 비 올 때 비를 막으려면 비를 막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야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여기 썼습니다. 비가 내려오는데 막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통해서 내 머리 위에 바로 꽂혀버리겠죠. 그 막을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를 바로 꽂으니까 막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산이 아닌 거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체면이 풀린단 말이죠. 다시 말해 논리력을 갖다 댔다 이 말이죠. 우산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논리력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논리를. 그죠? 그래서 체면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말을 갖다가 할 때 있잖아요. 엄마들에 의해 체면이 걸렸던 거예요. 체면. 이해가시죠? 체면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들도 먼저 엄마들에게, 할머니들에게 체면이 걸렸기 때문에 그 체면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나요? 생 어거지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기능적 의미를 봅시다.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그림이 이렇게 잘랐을 때 그림이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말이 됩니까? 어디까지가 통합니까? 여기 점점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를 저는 갖다 댄단 말이죠. 논리를 갖다 대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네. 원래 그렇게 쉬운 거네. 그림의 연결성이 있어서 쉽다면은 언어에도 기능적 의미가 연결성이 부여되었을 때 쉽거든. 그게 우리 마음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순서를 따라 조금만 여러분도 공부해보고 파악해보면요. 영어가 더 한국말보다 쉽구나.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섭렵할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언어를 이렇게 조립해서 한국말 순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영어를 우리는 한국말 순서로 바꾼 거예요. 왜? 내 순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영어의 순서를 내 순서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순서를 영어에 맞추는 거예요. 완전 바꾸는 식이에요. 완전 각도가 다르죠. 근데 영어를 계속 나한테 바꾸려면 모든 영어를 다 바꿔야 돼요. 다 어렵잖아요. 오래 시간도 걸리고 바꾸는데 시간 더 걸리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독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단어도 뭐 하나만 모자라면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영어로 바꾸면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어를 내게 맞출 것이냐, 나를 영어에 맞출 것이냐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영어에 맞추면은 그 영어를 맞춰서 이해하면 나중에 쉽게 이런 감각 하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쉽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다 알아요. 그건 워낙 그 부분야만 연구해 왔으니까. 그때 제가 뭐랄까 한국말을 영어를 전공한 영어 영문학을 나온 졸업한 사람들, 영어 전공자들에게 당신은 외국인 앞에 서면 당황합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 당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당합니까? 또 물었죠. 그럼 왜 당합니까? 그 부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예측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어순 감각을 알고 언어가 우리 어순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매칭돼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영어의 어순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저는 뻔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그 예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한 1학년, 2학년 때쯤에 영어의 절벽 앞에 섰던 느낌을 웬만한 학생들은 갖게 돼 있단 말이죠. 영어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 뒤집으려고 하니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뒤집는 데에는요 우리 IQ 100이라면 100의 IQ에서 뒤집는 거리가 있어요. 뒤집는 기능적 의미의 숫자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넘어가면서 문장 길어져서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뒤집기가 힘들어지거든. 그 찾아내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영어를 절벽 안에 섰던 느낌이 딱 드는데요. 이 쉬운 문장부터 기능적 의미를 쫓아서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이해하면 문장이 길다고 해서 감각이 그걸 못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IQ는 길이의 제약을 받지만 언어 감각은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자세히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고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실제 나중에 그 단계에 가서 보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당합니까? 그럼 왜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했던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어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온다는 걸 내가 딱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인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이제 책을 쓰는 식으로 쭉 해왔는데 그 책을 쓰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문학과 졸업한 사람들한테 제가 어프로치 해가지고 서베이를 좀 했죠. 근데 서베이 하면 이제 대충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외국인 앞에서는 당합니까? 예, 당합니다. 그럼 왜 당합니까? 딱 내 예측한 대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당합니까? 했을 때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적극적으로 못 따라서 당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문학과 정도 나왔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단어 안 쓴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모르는 단어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순서를 적극적으로 못 따라 당한다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영문학을 나온 사람이 외국인 앞에 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서를 적극적으로 못 따라한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이 어순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서 아는데 그 순서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시간이 늦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적극적으로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어순 감각이 아직 없다는 소리예요. 영어의 어순 감각이 개발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존 뭐랄까 우리 문교부의 방식대로 공부해서는 대학을 그것도 전문적으로 영어만 특별히 전공을 했어도 그 어순 감각도 하나 아직 못 생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은 감각에서 어순 감각에서 나와야 적극적으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는 것은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느라고 다른 것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까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 감각도 하나 못 생긴다. 당연한 거 여러분 이제 동의하시겠잖아요. 회화가 되려면 말하고 듣고가 자유로워지려면 그 뒤집어서 사고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영어의 어순 감각을 알아야 된다. 영어의 어순 감각이 하나 개발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성을 따라 이해하는 방식에서 이거는 나온다. 언어는. 그럼 연결성을 따라 이해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먼저 영어의 순서에 대한 그 사고 전환이 논리적인 획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일단 요 단계 여기까지는 그림의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의 영어하고 우리의 어순 감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어의 어순하고 우리의 어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지금까지 영어가 왜 어려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충적인 그런 방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 타임에 또 이어서 아까 잠깐 맛을 보여드렸던 논리적 어순 사고 또 우리가 조상들이 언어를 만들어가는 그 개발 과정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순 사고를 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 부분을 그럼 또 쉽게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